2026년 세무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 미리 예고한 항목들이 또 있어요. 네. 7가지 뭐 많은 편인 것 같은데 네, 그쵸. 사실 내용을 보면 원래 하던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세무사님 의견이나 좀 궁금한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세무조사 건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발표된 게 있죠. 네, 한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되나요? 뭐 한 연간 14,000건 약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건수로 보자면은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예예예. 2025년하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세무조사 건수는 그 정도인데 그 해명 자료라든지 음. 아니면 다른 걸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 발표된 게 아니니까 그쵸. 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쵸. 네. 그리고 이거는 예정이지 뭐 더 할 수 있는 거를 줄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없으면 또 줄이기도 하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은 세무사님께서 지금 발표한 7가지에 대해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네. 왜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드렸던 7가지 집중 세무조사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네. 지배주주의 회사 자금 빼돌리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걸 터널링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널링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배주주가 법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위 뭐 빼돌리는 행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법인의 돈은 법인의 사용 목적과 운영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에 맞지 않게 뭐 대표이사라든지 대표이사 가족이라든지 뭐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적인 사용 목적으로 법인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무사님께서 이제 그 과거에 조사팀장으로 계실 때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로 많이 보셨나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보겠다고 지금 발표가 됐나요? 네. 이런 지배주주 관련으로 이제 법인 사적 사용이 된다 그러면 총 3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법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 부동산을 취득 후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 가족이 거주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실제 법인과는 관련 없이 취득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부동산을 법인의 뭐 업무용 자산으로 등재를 해놓은 상황에서 그러면 그 자산과 관련된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감가상각비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이 자산 자체도 법인의 자산이 아닌데 관련된 비용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법인에서 어떤 또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인의 지배주주의 뭐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든지 했을 때 그 거래처로 둘 간의 거래를 하면서 뭐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게 이제 용역비 같은 비용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용역비 집행을 100만 원 지급할 거를 뭐 10배, 100배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과다하게 지급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뭐 그런 비용들을 다시 이제 뭐 뒤로 돌려받는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또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제일 흔히들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법인카드를 사용을 해서 그 법인 비용으로 다 계상을 해놓는 부분인데 그 비용이 개인적인 뭐 사치스러운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급 자동차라든지 뭐 해외여행 가는데 썼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법인 자금이 유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뭐 세무조사는 받을 것이고, 네. 예,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세금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법인의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계상을 해서 발생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일단 부인이 되겠죠. 법인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쩌면 법인세보다 더 큰 세금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대상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되는 분의 소득세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인세와 소득세 두 가지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용역비를 예를 들었던 이제 실질 비용보다 훨씬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되면
과다하게 지급한 그 비용만큼은 법인세법상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제 법인세를 내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네. 법인과 개인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주가 조작 연계 세금 탈루입니다. 네. 이거 보니까 주가 조작하고 세금 탈루 두 가지가 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요즘 몇 년간에 걸쳐서 뭐 작전주라든지 리딩방 같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면에 세금 탈루를 본격 추적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요즘은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와 같은 이제 한국거래소와 같은 다른 기관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더 용이해졌다는 거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는 걸까요? 일단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상장 주식이 아닌 이제 비상장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질 시가보다 저가 양도를 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주당 가액을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게 양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만큼의 이제 이익을 주게 되는 거니까 싸게 사는 것 때문에 이제 이익을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증여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대비해서 30% 이상이 저가다. 아니면 시가 대비 그 가액 차이가 3억 원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 규정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명 주식을 이용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리딩방이나 투자정보 사업자가 수익이 발생할 때 내 계좌가 아니라 차명 계좌로 이 수익을 수령함으로써 소득을 또 탈루하는 행위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에서 가업 승계하시는 우리 그 대표님들 보통 이제 가족 기업들이 많으니까 네. 자녀들한테 주식을 주거나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물가 교란, 민생 침해 사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 이런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인지부터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예를 들면 일단은 뭐 다단계 사업자가 이에 해당이 될 거고요. 뭐 불법 대부업, 그리고 불법 뭐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이런 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떤 업종의 이제 원가 자체는 굉장히 많이 단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를 굉장히 올려서 또 민생에 침해를 주는 업종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국세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이런 사안들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 국세청으로 실시간으로 이 정보가 공유가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경찰이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공정위에서 공정위 등과 같은 이런 다른 기관과 합동 정보 공유 체계가 완전히 이제 구축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세청에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좀 많이 좀 인원을 늘리든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지금 2026년은요. 민생 경제 회복이 화두예요. 정부 핵심 기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 원래 뭐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 두 번째로 얘기했던 주가 조작의 리딩방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정부에서는 꼼꼼하게 각 기관들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면서 지켜보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는요. 유튜버,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네. 예, 며칠 전에도 세무조사 이제 16개 사업자를 전격적으로 했고 네. 국세청하고 정부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나 봐요. 네. 왜냐하면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총 16개 유튜버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악성 사이버 해커 3개, 그리고 부동산 세무 분야
유튜버가 이제 7개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허위, 부적절한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가 6개, 이렇게 이제 총 16개의 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금을 이제 아끼는 방법, 절세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만든 그 유튜버가 정작 이제 본인은 이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세금을 탈세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주목할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발된 수법들이 정말 뭐 다양하던데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있지만 또 뭐 어떤 것들이 또 적발이 됐을까요? 우선은 이제 배우자나 지인 명의의 사업자를 활용해서 소득을 분산시키는 행위가 있습니다. 쪼개기? 예, 예, 예. 예. 아무래도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내 소득이 많아질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발생하는 소득을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을 활용해서 50대 50으로 분산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체가 없는 배우자, 지인의 명의의 사업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명의를 이용한 소득 분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위장 사업장도 적발이 됐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차명이나 아니면 쪼개기가 아니라 이건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왜 요즘에 이제 공유 오피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 오피스를 활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사실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수도권이 아니라 이제 비수도권, 아니면 수도권 중에서도 외곽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 감면을 해주는 특례가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좀 큰 혜택인 게 최대 또 100%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또 공유 오피스에 이제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실질 운영은 서울에서 하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감면 혜택 100%까지 가져가게 되는 이런 좀 위법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고요. 네. 이게 무슨 절세 컨설팅인 것 마냥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그리고 1인 뭐 사업자, 1인 연예기획사 해가지고 경기도에다가 주소를 두고 네. 사무실은 강남에서 운영하는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이런 것들도 적발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항상 나오네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가공인건비, 일을 하지 않는데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한테 급여를 준 거예요. 네.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법인 카드를 이용해서 법인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물품인 뭐 명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해외 여행을 가는데 이런 법인 카드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인적 용역비가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인의 실제 일하지 않은 특정인의 인적 사항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준 것처럼, 용역비를 준 것처럼 해서 법인세를 또 탈루하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또 뭐냐면 세금 계산서. 네. 이런 부분들도 또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죠. 조금 무거운 부분이에요. 네, 좀 이것 좀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일단 세금 계산서가 문제가 되면 세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형사 고발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좀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비용을 넣어야지 법인세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비용이 아닌데도 세금 계산서만 주고받아서 내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도 공제를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형사 고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부동산입니다. 네. 강남 4구 마용성 고가 아파트들이죠, 다. 예, 이쪽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네. 증여, 부담부 증여, 변칙거래, 뭐 차용증,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일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 거래에 대해서 전수 검증을 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다 본다는 얘기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어떤 혐의가 있거나 표본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체가 다 검증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작년 11월에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탈세 전담 신고센터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역사상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말엔가 그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면 국세청이 이제 또 나서요. 그쵸. 왜냐하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봐야 되니까. 네. 근데 다른 기관 4개가 또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다 보고 자금 출처까지 보고 네. 여러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주로 보는 변칙거래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는 부담보 증여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부담보 증여라 그러면 증여를 하는 그 부동산 물건에 뭐 보증금이라든지 금융기관 채무라든지 이런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증여를 하게 되는데 그 부채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갖고 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와 증여가 같이 있는 게 이제 부담보 증여가 되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일반적인 증여와 비교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증여세가 줄어들어요. 네, 그 보증금만큼 채무만큼. 그러면 증여세 측면에서는 훨씬 이제 세금이 적게 나오는 상황이 될 거고 그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이 채무를 아까 제가 증여를 받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져갔으면 그 채무를 나중에 상환할 때 증여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상환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증여를 해준 사람, 뭐 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그 채무까지 갚아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부담보 증여가 아니라 일반적인 100% 증여인데 부담보 증여를 가장한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유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 저가양도, 고가양수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가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저가로 양도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따졌을 때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그 차이가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저가 양도에 대해서 이제 증여가 또 여기에 이제 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또 결국에는 편법 증여네, 편법 증여.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편법 증여도 문제지만 여기서 제가 지금 여쭤볼 거는 뭐냐면 쪼개기 증여. 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부동산이 굉장히 고가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증여하게 되면은 증여세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지분을 나눠서 증여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이제 쪼개기 증여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증여에 대해서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거는 10년 내 합산이 되니까 그런 거는 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증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상속세나 증여세는 그 소득세처럼 누진세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쪼개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네, 네. 근데 그러다가 더 큰 문제가 된다. 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다 보는데. 그러면 나는 안 걸릴 거라는 그 기대감이나 어떤 희망을 가지고서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다 본다는데 거기에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네, 그쵸. 예, 적법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반드시 부동산 증여, 상속 이런 관련돼서 전문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6번째가요. 차명계좌, 네. 명의분산. 뭐 명의분산이야 뭐 이제 뭐 차명계좌 사용하니까 명의가 분산됐을 거고, 그 다음에 위장사업장. 뭐 이렇게 자꾸 위장을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AI, 빅데이터, 그다음에 PCI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세청에서는 PCI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소득 대비 지출을 분석을 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이 크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이제 세무조사로 또 선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AI가 활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데 신고한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 밖에 이루어지면 그건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렇죠. 그거를 AI가 PCI가 잡아내고 있다. 근데 조사는 이제 조사관님이 하시겠죠. 그렇죠. 조사 공무원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차명계좌로 빼놓은 것은 언젠가는
적발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차명 계좌로 내 소득을 옮겨놨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 돈을 활용해서 내 명의의 부동산을 샀다.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PCI 시스템으로 분석을 했을 때, AI로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산 부동산은 있는데 그 원천이 된 계좌는 다른 사람 명의이기 때문에 그 원천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의 분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사업체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법인 사업체를 여러 개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업종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뭐 주주 구성도 뭐 그렇고요. 근데 같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개 법인을 운영하게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뭐 A와 B라는 법인 간에 거래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인 거래에 맞춰서 뭐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다든지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내가 운영하는 법인 간에 실질과 맞지 않게 이렇게 서로 간에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제가 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A라는 법인하고 B라는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네. B라는 법인이 조금 지금 힘들어요. 네. 그래서 A라는 법인이 임대료를 대신 내준 거예요. 네. 계산서는 끊었고 네. 근데 돈은 왔다 갔다 한 게 없는 거죠. 네. 바로 보내주고 했으니까. 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쌓이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7번째인데요. 네. 좀 약간 의외이긴 한데 그 불성실 세무대리인. 네. 그러니까 세무대리인이라고 하면 세무사, 회계사 그렇죠. 또 조사 대상이다.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여기에 이제 이게 포함된 이유는 국세청이 세무대리인의 불성실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사안이냐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어떤 탈세를 방조하거나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 탈세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탈세 자체를 이제 적극 도와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회계사도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사업자가 얼마 이상이면 업종에 따라서 성실 신고 사업자로 이제 지정이 돼서 5월 달이 아니라 6월 달에 신고하는 제도는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세무사나 회계사가 자기가 이거를 성실하게 했다라는 도장, 인정, 뭐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다 본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문제가 됐던 회사를 한 곳만 기장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100개도 할 수 있고 1000개도 할 수 네. 있고 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만약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거기에 의뢰를 맡기고 있는 사업체도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특정 업체가 이런 탈세 방법을 협조를 받아서 이런 탈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상황이 밝혀지게 된다 그러면 그 탈세를 도와준 세무대리인, 세무사, 회계사 이런 법인에 해당 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거래처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처들도 전체가 다 이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기장을 맡기는 곳도 굉장히, 뭐 어떻게 검증을 할 수는 없고, 그냥 뭐 믿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유튜브, 뭐 쇼츠,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많이 찍잖아요. 뭐 저희도 네. 이제 뭐 하곤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절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위험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약간 탈세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거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그 세무당국하고 정부에서 주로 이제 보겠다고 공표한 7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네. 제가 볼 땐 뭐 다 보겠다. 그리고 아파트, 뭐 사업체, 개인 소득까지 다 확인하겠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죠. 네. 예, 앞으로는 절세를 하다가 탈세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사님께서? 네. 사실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굉장히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법적 근거나 논리에 해당을 하는지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셨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 점을 염두를 해두셔서 꼭 대비를 잘 미리 해두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님 말씀은 소명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 네. 예, 근데 과거의 일인데 내가 탈세를 했으면 소명할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대응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절세라는 말이 되게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예. 있죠. 네. 왜냐하면 세무사 회계사도 책임을 묻는다 했으니까요. 네. 예.